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우리 집 고양이고요. 모니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제 원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 몸 같은 생명체들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 강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반도체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중금속 원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걸로 만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각, 그리고 생명체,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하고 내용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각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었어요. 지구의 가장 겉부분으로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들 지각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각의 가장 많은 원소는 단연코 산소였습니다. 산소. 숨 쉬는 데 쓰는 산소 분자 아니고 산소 원소예요. 원소. 그래서 원자 상태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여러분들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뭐냐? 이게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거지 지구는 아니에요. 지구 전체.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가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핵과 멘틀의 분리로 인해서 핵 쪽에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각하고는 좀 구성 성분이 달라서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여러분들 바로 철이었습니다. 철. 그 다음에가 산소, 규소 이렇게 이제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이점은 뭐냐? 철이 여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산소 원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도 역시 가장 많은 게 산소였죠. 산소, 그 다음에는 탄소, 그 다음엔 수소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였는데, 여기서 왜 얘네들이 많느냐? 우리 몸에 여러분들 물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 H2O입니다. H2O.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상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그 세 가지의 탄소, 요 산소 그 다음에 수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산소가 가장 공통적으로 제일 많다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체는 탄소가 많이 들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가 있느냐 했더니 반도체를 구성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Si, 바로 규소를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저마늄도 사용을 한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 원소들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이 원소들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첫 번째는 바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예요. 자, 우리가 지각, 바로 우리가 이제 디디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잘 보시면 당연히 흙도 있습니다만 돌멩이들도 같이 있어요. 이 돌멩이와 흙들은 돌멩이는 이제 뭉쳐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단단한 애들이지만 흙은 이제 풀어져 갖고 이렇게 이제 가루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 가루 같은 형태를 계속 쪼개다 보면은 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입자들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암석으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암석을 부수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암석들을 잘 보면은 이 암석에는 뭐 이렇게 노란색 또는 이렇게 이제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색 이런 알갱이들 같은 게 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알갱이가 바로 이 돌멩이를 부셨을 때 나오는 흙의 성분인데,
요 알갱이는 화학식이 일정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알갱이들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물. 그래서 암석은 이 광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물이 모여서. 그래서 광물들, 여러 종류의 광물들이 이렇게 이제 섞여가지고 뭉쳐진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바로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광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광물, 우리가 앞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규소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광물들 중에도 요 산소와 규소가 결합되어 있는 광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광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바로 요 광물 중에서도 규산염 광물에 해당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규산염 광물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기본 단위가 바로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규산염 광물은 요 규산염 사면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규소, 산소.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사면체라는 거예요. 사면체는 무엇이냐? 도형입니다. 입체도형. 입체도형 중에서 면이 4개로 되어 있는 입체도형을 우리가 사면체라고 불렀었어요. 어떻게 생겼냐? 삼각형으로 생긴 거죠. 삼각형. 삼각형 면이 이렇게 이제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둘, 그 다음에 여기에 셋,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넷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지금 이제 어플 덕분에 이렇게 이제 똑바로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이 바로 사면체로서 모든 면이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면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면체를 기본 구성 단위로 가지는데요. 이 사면체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규소를 살펴보면은 규소는 원자 번호가 여러분들 몇 번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잘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14번이었어요, 규소. 그쵸? 그 다음에 산소는요. 네, 8번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14번하고 8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끼리는 어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조금 희한한 게 나오죠. 얘는 산소를 우리는 몇 번 이제 그려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히만 그려보면은, 자, 간단히만 그려보면은, 잠시만요. 자, 네. 간단히 그려보면은 여기서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전자도 8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규소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규소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4번이니까 양성자가 14개죠. 그래서 14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전자도 1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고 하나, 둘, 셋, 4개 해서 이렇게 14개의 전자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여기서 원자가 전자를 찾아보면 원자가 전자 바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고, 규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가 여러분들 원자가 전자로 분포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안정해지려면 2개가 필요해요. 산소는. 규소는 4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것도 4개고 비어있는 것도 4개면은 주는 게 낫나요? 받는 게 낫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도 공유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지금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규산염 사면체는 기본적으로 화학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SiO4라고 하는 화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4개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요렇게 해서 있는데 얘네들끼리 지금 안정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해요. 공유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유결합할 때 필요한 개수만큼 공유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2개가 필요하니까 2개를 공유하고 얘는 4개가 필요하니까 4개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세요. 얘는 2개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총 몇 개예요? 8개를 공유를 하죠. 근데 얘는 공유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습니까? 네,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느냐 했더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결합을 한다고 했었죠? 자, 겹쳐지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나머지 애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했더니 여기 세 번째 전자껍질하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자껍질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여기는 이제 저기 첫 번째 전자껍질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원자 핵이 이렇게 이제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총 4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복사를 해보면 하나, 여기에 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셋, 그리고 또 하나, 넷.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총 4군데예요. 총 4군데. 자, 이렇게 4군데가 공유를 하는데 규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각각 하나씩만 이렇게 공유를 해줘요. 규소는. 반면 산소는 어떠냐? 산소도 어쩔 수 없이 하나씩만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규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하지만 산소는 어떠냐? 산소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총 4개였어요. 이 4개에서 하나 공유하고 하나 공유 받았어요. 그리고서 하나가 원래는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서 얻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애가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여기 이제 5개씩 있는 거죠.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지금 요 규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됐기 때문에 규소는 안정해졌습니다만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라고 안정한 상태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체크해 두실 거, 이 규산염 삼연체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규산염 삼연체가 기본 단위체긴 합니다만 얘 혼자 있으면은 절대로 안정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2가지 방법으로 이제 얘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보세요. 꽉 차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양성자가 총 8개입니다. 전자는 어때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인데 여기 하나를 규소한테서 공유받으면서 요거 노란색이죠. 규소를 하나를 공유를 받게 되면서 전자가 9개로 느는 거예요. 안정하지 않은데 9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산소들이 마이너스, 즉 음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SiO4 삼연체는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삼연체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이렇게 이제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는 애가 기본 단위체인데, 요거 그려보면은 요렇게 해서 삼연체가 만들어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규산염 삼연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삼연체는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을 합니다만 안정하지 못한 상태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안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SiO4 단독만으로는 이제 좀 안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규산염 삼연체만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각의 규산염 광물들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냐.
요거를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규산형 광물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바로 두 가지 방법으로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얘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 음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양이온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냐? 산소 원자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해지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 규산염 3연체라고 하는 애가. 산소 원자를 같이 쓰면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산소가 어쨌든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 부족한 전자를 다른 애들하고 이제 같이 나눠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눠 쓰냐면, 여기서 지금 전자가 하나가 더 필요한 상태잖아요. 이 필요한 전자를, 잠시만요. 네. 얘가 이렇게네요. 네. 필요한 전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 필요한 전자를 다른 요 규소한테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규소한테서 얻어가지고 요 산소를 이 SiO4 3연체하고 옆에 있는 SiO4 3연체가 얘를 같이 써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요 산소 입장에서는 요 규소한테서 전자 하나, 요쪽에 있는 규소한테서 전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합을 하는 것들이 이 규산형 광물의 결합 형태가 되는데요. 그 결합 형태가 총 5가지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 5가지 형태가 바로, 죄송합니다. 네. 자, 그 5가지 형태 이름을 좀 각각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저기 독립형 구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는 복사슬 구조. 네. 그 다음에는 판상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망상 구조라고 하는 이렇게 5가지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이 규산형 광물들이 분포를 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독립상 구조부터 살펴보면 요게 이제 SiO4 3연체인데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에서 좀 크게 한 상태로 좀 잠깐 보여드리면 요 빨간색이 산소 원자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있는데 규소가 요 밑에 숨어 있어요. 요 선이 만나는 곳에 이제 규소가 따로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체 도형을 이렇게 이제 2D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독립형 구조는 요 SiO4 3연체가 이렇게 혼자 노는 애예요. 자, 혼자 노는 케이스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독립형 구조라고 해서 얘가 이제 요렇게, 잠시만요. 얘가 이제, 하나, 이렇게 있고요. 어이구, 네. 제죠? 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혼자 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떠냐?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결합을 하냐면은 요 산소가 무조건 다른 양이온하고 이제 결합을 해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양이온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안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보시면 요 2가지 방법 중에서 요 1번만 사용하는 케이스죠. 1번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안정해지는 케이스고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광물의 이름은 우리가 감람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석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이제 따로 혼자서 놀고 다른 양이온하고만 결합하는 바로 요 1번 방법만 사용하는 결합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사슬 구조는 그럼 어떠냐? 단사슬 구조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데 요 단사슬, 사슬이 하나예요. 사슬은 뭐냐? 요렇게 이제 얽혀 있는 요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체인이라고 부르죠. 이 체인이 요 단사슬 구조에서는 체인이 한 개란 뜻인데요. 이 단사슬 구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런 식으로 결합을 해요. 자, 보시면 얘가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산소를 하나를 지금 같이 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산소요. 네, 그래서 요 산소를 같이 사용하면서 안정해지고 다른 애들은 어떻냐? 얘네들은 이제 다른 양이온하고 역시 또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제 같이 쓰는 케이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림에 문제가 자꾸 생겨서 좀 끊었다 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단사슬 구조는 요게 이제 쭉 하나가 이제 공유를 하는데 요게 이제 쭉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같이 쓰는 산소가 되는 거예요. 요 산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쭉 가는 형태가 이제 단사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광물의 이름은 휘석입니다. 휘석. 그래서 휘석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단사슬 구조가 하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슬은 어떠냐? 사슬이 복 두 개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사슬이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단사슬 구조에 사슬이 한 짝이 더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공유하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공유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이제 단사슬에서 하나씩 이제 공유하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얘네들끼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유를 더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이 하나, 둘인데 이 두 개의 사슬 사이에 추가로 산소를 공유하는 방식이고요. 물론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다른 양이온과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광물의 이름은 우리가 각섬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섬석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판상구조 살펴보면은요, 판상구조는 이 복사슬이 굉장히 여러 개가 이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사하면은 여기서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넓은 판때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가 여러분들 바로 판상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판상구조로서 이 사슬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면 어때요? 지금 여기 지금 공유하는 산소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꽤 많은 산소 원자를 이제 같이 쓰게 되고요. 요 같이 쓰는 원자들이 많은 이렇게 되면서 하나하나의 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광물들은 이렇게 한 판씩 떼서 쓸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흑운모라고 부르는 광물이 바로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망상구조는 어떠냐? 제가 이제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요거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모든 산소를 공유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만 공유하고 여기만 공유하고 여기만 공유하니까 얘네들은 공유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근데 얘네까지 싹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약간 공 모양 같은 느낌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는 이름이 뭐냐면은 얘는 석영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영은 SiO2로서 산소랑 규소랑 1대2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규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하는데 여기에 이제 싹 다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지금 독립형 구조에서부터 망상 구조를 가면서 산소를 계속 공유하는 방식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아지는 형태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그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광물들을 만들고요. 이 광물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돌멩이, 그 다음에 흙 같은 거를 구성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내용이 어려웠죠, 사실.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결합하면 안정하다라고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규산형 삼연차가 불안정하대요, 그죠? 네, 실제로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건 맞는데 요거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제가 아까 2번이라고 썼는데 2번이 이제 여기가 진짜 2번입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인데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은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애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기도록 우리가 인간으로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설계도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얘네 둘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요 두 가지는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많은 게 산소 원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가 탄소, 그 다음에가 이제 수소가 많은 순서대로 여러분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애들은 특히나 탄소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탄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이 탄소 화합물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기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탄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지만 사실은 유기화합물이라고도 부르고 짧게 들어서 유기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탄소 화합물을 구성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으니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자,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거 말고도 사실은 몇 가지 역할을 더 하고 있어요. 단백질은 당연히 이제 몸을 구성을 하고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성합니다. 머리카락에서부터 여기 피부, 그 다음에 이런 눈, 그리고선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근육, 그리고 뼈의 일부까지도 여러분들 바로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요게 뭐냐 싶으실 텐데 여러분들 호르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소라는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우리 몸의 당 수치, 요새 혈당 스파이크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당 수치,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온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또 단백질의 한 종류의 호르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준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체를 또 구성을 합니다. 항체는 뭘로 되느냐? 항체를 이제 되면은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하는데 바로 이 항체를 또 이용하는데 이 항체도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또 하나가 이제 핵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 핵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 핵산은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설계도를 우리가 핵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 바로 여기에 눈이 있고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고 이렇게 얼굴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핵산에 우리 사람으로서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런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전 정보라고 부릅니다. 유전 정보, 우리가 사람인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닮은 이유 전부 다 유전 정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이제 요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는요 이거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이것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요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 단백질 먼저 좀 살펴볼게요. 단백질.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고기류 또는 콩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단백질도 우리가 앞에서 지각의 구성물질은 가장 기본 단위체가 광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단백질도 기본 단위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기본 단위체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아미노산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 대략 한 20종류가 조금 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로 형성을 하는데 어떻게 단백질을 형성을 하게 되냐면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미노산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가 아미노산 1, 얘가 아미노산 2라고 할 때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결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결합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달라붙을 수는 없고요. 얘네들이 이제 달라붙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가지의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H2O, 바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갔었어요.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가면은 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이렇게 이제 쭉쭉쭉 결합을 해나가는 형태인데 요 결합, 요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하는 결합의 이름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듭니다. 이 펩타이드가 여기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여러분들 또 이어지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게 4, 5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아주 많다라고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많아요 라고 해서 많다라는 뜻의 폴리자를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애가 되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꼬이면은 특정한 모양으로 꼬여요. 또는 접히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구부러지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 이제 되는데, 사실 그걸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백질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많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을 했을 때 아미노산의 배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단백질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핵산을 살펴볼 건데요. 자, 핵산은 우리가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선 있는 애들하고 이 유전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 형성하는 데 쓰는 애,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핵산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핵산의 두 가지 종류, 하나는 그 이름도 유명한 DNA라고 하는 애고요. 또 하나는 RNA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자, DNA가 우리 몸에 이제 세포에 핵에 있는 것이 바로 이 DNA가 기본적인 건데요. 이 DNA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가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손가락이 여기 있고 뭐 이런 것들 사람처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닮은 정보들은 전부 다 이 DNA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RNA는 그러면 뭐 저장을 안 하고 있느냐 싶으실 텐데 그거는 아니고요. RNA도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역할이 있겠죠. 바로 RNA는 DNA의 정보를 전달을 받아서요. 이거를 가지고선 얘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학적 용어로는 단백질 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에 관여하는 애가 바로 요 RNA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RNA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가운데에 당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 당의 한쪽 끝에는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염기라고 하는 애가 이제 분포를 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 염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염기 자리에 뭐 인산이나 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염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 요 염기를 구성하는 거 이름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로 아데닌, 영어로는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 G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 네, 사이토신 그래서 C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타이민 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라실 해가지고 U라고 쓰는 이렇게 이제 5가지 중에 하나만 이 염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결합을 해서 DNA와 RNA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요. 많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역시 또 폴리자, 많다고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DNA와 RNA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요걸로 만드는 DNA와 RNA의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DNA는 어떻냐? 당, 인산, 염기. 여기서 요 인산, 당, 염기가 또 결합을 합니다. 다른 애 인산, 당, 염기. 또 인산, 당,
염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 형태인데 얘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반대쪽에 한 가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두 가닥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당, 염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산, 당, 염기. 자, 이렇게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 또 한 가닥 해서 두 가닥인데 얘네들은 염기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DNA는 결합을 하고요. 참고로 얘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 있는 형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는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어져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고 염기가 서로 맞은편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RNA는 어떠냐? R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딱 한 가닥만 있어요. 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 염기입니다. 염기. 자, 그럼 볼 건데 먼저 DNA 먼저 살펴보면요. DNA는 이 두 개의 염기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DNA는 얘네들끼리 이제 결합을 해 있는데 결합을 하는 염기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했었죠.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하느냐?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다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짝지어요. 타이민은 아데닌하고 짝짓고요. 반대로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구아닌은 사이토신. 반대로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결합하고. 그러면 얘가 혼자 남네요. 외롭죠? 얘는 DNA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NA에는 유라실이 없다는 거. 그럼 반대로 DNA는 어떠냐? DNA는 타이민이 없어요. 그래서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네 개가 이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입니다. 그럼 DNA는 어떠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네 개가 이제 결합을 해 있는 염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할 때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 구아닌은 반대로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이토신이면 누구랑 결합합니까? 그렇죠. 구아닌하고 결합을 합니다. 타이민이면은요. 그렇죠. 아데닌하고 결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얼굴이 가리니까 잠깐 비킬게요. 자,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RNA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차이점은 뭐예요? 얘네들을 염기가 유라실, 여기는 타이민이 올 수 있고 얘들은 둘이 딱 어떤 규칙에 맞춰서 결합을 하고 있지만 RNA는 그런 거 없이 혼자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이제 단백질하고 핵산 살펴봤는데 핵산에서 가지고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RNA가 이 정보를 전달받아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많이 결합을 하죠.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고 얘들이 이제 특정한 모형으로 구부러지거나 꼬이거나 뭉쳐지면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도체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도체는 아닌 애들인데 이 반도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먼저 아셔야 돼요. 물체의 전기적 성질. 그래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먼저 구분하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먼저 기준은 저기예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 이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우리가 원소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바로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가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먼저 부릅니다. 도체. 죄송한데 요거 밑에다가 쓰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도체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애가 이제 부도체예요.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 두 가지 있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전기가 얘가 지금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낮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얘네들의 물질 안에서 결합을 했을 때 전자들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달랐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길래 그러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원자핵이 있으면 그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그죠? 자, 그럼 어때요? 얘랑 얘는 원자핵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전기적으로 끌려 있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끌려 있는 상태에서 돌아요. 그러면 얘는 전기적으로 끌려 있으니까 이 전자는 이 원자핵에 묶여 있는 상태로 돈다는 거죠. 묶여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 도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원자핵에 속박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박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애들 말고 이 옆에 이 원자핵에 잡혀 있지 않고요. 원자핵에 잡혀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지나가고 있는 원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자가. 이 전자는 원자핵에 잡혀 있지 않고 자유로워요. 이런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움직여야지만 이 자유전자가 바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요 전자가 전기를 흐르게 하니까 얘가 많아야지 전기가 잘 흐르겠죠. 그쵸?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냐 했더니 바로 자유전자가 많은 순서예요. 즉 이거를 바꾸면 자유전자가 많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거였고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반도체는 어떠냐? 일반적으로는 자유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정한 조건이 되면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애들이 바로 반도체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은 얘를 조금 뒤 밑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요 반도체는 어떠냐?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자유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물체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반도체는 어떤 물질로 그러면 주로 만드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두 가지 물질, 바로 규소하고 저마늄을 기본적으로 원소로 하는데 저마늄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게르마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규소하고 게르마늄인데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규소입니다. 그래서 규소, 영어로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유명 반도체 단지 이름이 실리콘밸리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유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거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니까 한번 반도체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부터 이제 뭘 볼 거냐면 먼저 규소를 좀 위주로 살펴볼까 해요. 자, 규소인데 규소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원자 번호가 14번이 냅니다. 14번. 그래서 우리가 요 규소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애들을 순수하게 규소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러면 이 순수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 다시 한번 꺼내 보면은요.
자, 요게 이제 규소가 되는데, 이 규소가 원자 번호가 14번이니까 양성자 14개, 전자 14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자, 요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어쨌든 원자과 전자가 총 4개입니다. 그쵸?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다른 규소하고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공유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을 해볼게요. 자, 공유결합 했을 때 옆에 하나의 규소를 더 갖다 놓도록 하죠. 복제해서 이렇게 하나만 더 갖다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옆 부분을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요거는 한쪽에 여기다 하나 더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둘이 겹치는 여기가 바로 이제 공유하는 영역이 되는데요. 이 공유하는 영역에 하나, 이쪽에도 하나를 갖다 놔서 이렇게 한 쌍씩 공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씩 공유하냐고요? 여기 다른 규소 또 있고, 여기 규소 또 있고, 여기 규소 또 있어요. 그래서 4개를 공유해야 되니까 다른 규소들하고 하나씩만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기서 다른 교소, 여기 다른 교소, 여기 다른 교소가 다 결합을 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니까 꽉 차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 저기 다, 일곱, 여덟 개니까 역시 다 꽉 찹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전자들이 전부 다 다른 교소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원자 핵에서 벗어난 자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묶여 있으니까. 심지어 공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수 반도체는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순수 반도체는 거의 부도체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부도체에 가까우니까 얘 반도체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자, 요걸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요 불순물 반도체가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순수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집어 넣어 준 거예요. 불순물은 뭐냐? 이 규소 대신에 다른 원소들 또는 다른 원자들을 집어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들을 불순물로 취급을 하니까 얘를 이제 집어 넣어 준 거를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요걸 더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핑을 해가지고 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규소, 여기서도 규소, 잠시만요. 네.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자, 규소, 여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성의 없이 그렸네요. 네, 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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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소. 자, 이렇게 해서 규소가 원래 5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케이스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더 쪼개겠습니다. 제 그림 저한테 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되는데, 자, 여기서 원래는 전부 다 규소예요. 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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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소. 그러고선 전자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여기서 공유하는 애들이 여기 한 쌍씩 이렇게 이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유하고 또 공유 받는 게 이렇게 이제 4개씩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상태로서 기본적으로는 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다 규소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기본이었어요. 자, 요건데 여기에서 불순물 반도체는 요 가운데 규소를 딴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5족 원소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15족 원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인입니다. 인. 자, 인을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인을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인은 원자 번호가 15번입니다. 15족에 15번.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규소보다 하나 더 원자 번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공유결합했죠? 8개. 근데 여기에서 얘는 인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였는데 4개만 공유를 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 하나에 남는 전자는 지금 결합을 하는데 참여할 수 없고, 또 얘네들만 가지고도 지금 8개가 돼버렸으니까 얘는 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갑자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전기전도성이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을 이렇게 높이는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어때요? 원래 순수한 반도체일 때보다 전자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자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즉 음전하를 띠게 되는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음전하를 띠는 반도체, 네거티브의 약자를 따서 N형 반도체라고 불렀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15족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N형 반도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냐? 두 번째는 반대로 이번엔 13족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흰색이 아니죠? 네. 자. 네, 13족을 여기에다가 이제 반대로 집어넣습니다. 대표적으로 붕소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 붕소를 집어넣어주면, 아이고, 얘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자, 붕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붕소는 여러분들 원자번호가 몇 번이었나요? 그렇죠. 원자번호 5번입니다. 원자번호 5번. 자, 맞나요? 네, 그렇죠. 자, 원자번호 5번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붕소가 되겠는데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5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3개 채우죠? 그럼 어때요? 아까 얘보다 지금 1개가 적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공유받는 건 분명 4개를 공유받습니다만, 줄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그럼 어때요? 하나가 모자란 상태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가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냐? 잠시만요. 네. 자, 하나가 모자라니까 자기가 공유받은 애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만, 여기 자리, 지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지금 모자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자의 빈자리가 하나 생기게 돼요. 빈자리. 그래서 빈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이거를 과학적 용어로 양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반도체가 하나 생기는데, 얘가 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전자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원래 규소일 때보다 지금 전자가 하나 더 적어요. 전자 개수,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긍정적, 파저티브의 약자를 따서 얘는 P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를 살짝 넘어가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형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도핑을 통해서 15족을 넣은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13족을 넣은 P형 반도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반도체를 통하게 되면 어떠냐? 자유전자가 늘어나고 여기서도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전기전도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들 불순물 반도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규소라고 하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수한 애들은 전기전도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도핑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넣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전기전도성을 확 높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같이 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 바로 반도체를 이용한 물질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바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를 이용한 작은 전자 부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전자 부품이지만 이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수많은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제 강의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소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다이오드라고 하는 물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자, 다이오드인데요. 이 다이오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갈라져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다이오드는 뭐냐? 반도체 두 개를 갖다 이어서 붙여준 케이스입니다.
어떤 반도체냐고요? 하나는 P형 반도체, 또 하나는 N형 반도체를 이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갖다 붙여줬는데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봤듯이 N형 반도체는 우리가 자유전자가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 이 자유전자, 그리고 여기는 빈칸, 전자의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형에서 P형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흐르는 게 바로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같이 넣어준 다이오드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무조건 방향이 이쪽으로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전기를 반대로 넣어주면 이거 안 흐릅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다이오드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우리가 전자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교류가 뭐고 직류가 뭐지 하실 텐데, 여러분들 직류는 건전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따지는 전기고요. 교류는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쓰는 콘센트 플러그처럼 극성 따질 필요 없이 꽂으면 되죠. 네, 그렇게 꽂는 게 바로 저기 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핸드폰도 그랬어요. 핸드폰이 요새 C타입은 아무렇게나 꽂아도 되죠. 마치 교류 같은 느낌이고요. 핸드폰에서 옛날에 모양 맞춰서 꽂아야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직류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만 전기를 흐르게 하다 보니까 얘가 바로 디지털 신호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해요, 사실은. 디지털 신호 우리가 앞에서 맨 앞에 과학의 기초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있었죠? 디지털 신호 켜지고 꺼지고 0101 그거를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거는 요 다이오드가 가장 기본 형태예요. 이 형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전자를 흐르게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좀 열이 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가 열이 나는 이유는 바로 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특정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자유전자를 움직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열 관리가 중요한 게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 게 다이오드가 가장 기본 형태인데 이 다이오드에서부터 발전한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좀 발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열나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열이 나는데 이 열이 사실은 빛의 형태거든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바꿔서 적외선 말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빛인 바로 가시광선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온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꿔주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바로 LED라고 하는 애를 요걸로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소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색깔이 좀 달라지고요. 대표적으로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색깔이 있겠죠. 이 중에서 파란색이 좀 개발이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LED를 이용해서 요새 수많은 디스플레이가 바로 요 LED를 기본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얇고 잘 휘어질 수 있도록 소재를 유기물질로 좀 바꿔준 게 있어요. 유기물질로 바꿔준 게 유기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유기가 오가닉 해가지고 OLED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빛을 내는, 요 열을 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입자를 만들어준 반도체 소자, 바로 발광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LED와 OLED가 바로 요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를 이용해서 만든 장비가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애인데요.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이제 복합적으로 좀 결합한 애들인데요. 얘들을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효과를 좀 가져오게 돼요. 첫 번째, 증폭을 하게 됩니다. 증폭이 뭐냐 싶으실 텐데 전기를 세게 해주는 거예요. 전기. 네.
전기의 강도를 좀 세게 해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본량 중에서 전류죠, 전류. 네. 그래서 전류를 좀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바로 스위치 작용입니다.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아까 봤던 011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디지털 신호 만드는 거 조금 더 강하게 또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게 여러분들 바로 요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단순한 형태의 전자기기들, 예를 들어서 그냥 라디오 또는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 많이 안 쓰겠지만 뭐 기본적인 계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런 트랜지스터 정도로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전자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뭉쳐주게 하는 장비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걔들을 뭉쳐준 게 바로 집적 회로라고 부릅니다. 네, 집적 회로. 바로 회로를 꽉꽉 뭉쳐 놓은 거예요. 영어로는 IC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건 모르셔도 되고. 자, 이 집적 회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 수많은 고급스럽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전자제품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같은 복잡한 전자부품들을 바로 이 집적 회로의 개발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집적 회로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네. 조그마한 처리 장치란 뜻인데요. 마이크로 작은 프로세서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처리 장치를 두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이게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핸드폰에 들어가는 APU 등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매우 작은 저기 조정자죠. 네. 뭐를 조절을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저장해 놓은 사진을 꺼내오려면 사진을 꺼내오라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듯이 사진 같은 거 저장하는 거 바로 저장 장치 이런 것들도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해당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한 다이오드에서 빛을 내는 거랑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고기능의 마이크로 바로 집적 회로까지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개발해 왔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 만드냐? 뭐 태양 전지 그리고 센서 우리가 앞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센서 있죠? 이 센서도 바로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태양 전지는 뒤에 단원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결합하는 물질들을 바탕으로 한 우리 몸, 그 다음에 지각,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전자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내용 살펴보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애들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된 규산염 3연체를 기본으로 하되 얘네 단독으로는 존재하기 힘들어서 다른 양이온 그리고 아니면 이 규산염 3연체들끼리 산소를 같이 쓰면서 결합을 해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얼마나 산소를 많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공유 안 하는 독립형 구조부터 가장 많이 공유하는 망상 구조까지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광물 이름 저희 감람소, 희석, 합성소, 흑운못 그 다음에 석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애들도 역시 탄소, 산소, 수소가 많은데 산소가 제일 많고요. 이 탄소가 구성되어 있는 이 유기물들이 바로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으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하는 펩타이드 결합에 쭉 이어져서 만들어진 물질 그리고 이게 꼬여져서 만들어졌고요. 핵산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단위체인데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꼬여있는 DNA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RNA가 있었는데 DNA는 염기가 아데닌,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안인, 사이토신이 서로 결합해서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안인,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는 우리가 규소를 기반으로 해서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P형 반도체, 양전을 띄고 있는 P형 반도체와 음전을 띄고 있는 N형 반도체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갖다 붙인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물질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의 생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빅뱅부터 시작해서 현대 첨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들의 생성 과정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네, 다음 강의는 조금 이제 나중에 올라올 겁니다만, 요거는 이제 시스템, 우리의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을 구성하는 생명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단어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